키는 저는 고용 지표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고용 지표가 좋아야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게 과연 좋은 상황일까라는 것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해리스는 유색 인종이잖아요. 네. 해리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트럼프나 해리스나 뭐 누가 되든 네. 이 둘 다 괜찮은 섹터들은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이 주가가 급락하는 서킷 브레이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지만 인생 역전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 하락장의 영웅,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나폴레옹 이후로 오랜만에 또 그러니까 찾아뵙습니다. 머니올라에 또 오랜만에 네. 오셨습니다. 그 한동안 이제 셀럽의 삶을 살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주식 투자 본업에 조금 이제 집중하시는 그런 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제가 그 패스트 캠퍼스 주식 네. 투자 강의도 하고 또 거기 진행자이신 기자님께서 또 응원 메시지도 주고 해서 보답으로 한번 우리 또 머니올라에 제가 부족하지만 네. 한번 나와서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이 샌드 타이거 샤크가 이런 하락장, 좀 조정장이 오니까 약간 이제 돈 냄새를 맡고 다시 이제 주식 투자에 좀 집중하시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출연 기회를 예. 우리가 조금 늦게 잡은 것 같아요. 네. 이달 초에 잡았으면 네. 굉장히 또 저의 어떤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쵸, 서킷 그쵸. 브레이커가 오면 한번 세게 베팅해라라고 네. 제 책에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급반등, 지금 V자 반등을, 우리 증시는 좀 주춤하지만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는 바로 V자 반등을 해줬거든요. 왜냐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은 시장이 지수가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급락은 어떻게 보면 매도는 많은데 매수를 받쳐주지 못해서 이게 그렇죠.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급락한 동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거래량은 금방 또 이렇게 장이 바뀌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는 인생 역전의 투자 기회다.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마침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좀 장세가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조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복잡하잖아요. 예, 그리고 불확실성도 크고 그게 결국 증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키는 저는 고용 지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 고용 미국의- 지표를 보면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예, 것 같다. 미국의 고용 지표, 우리 촬영하는 날 저녁에도 고용 지표,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예측치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요. 결국은 고용 지표가 좋아야 네. 그만큼 소비 여력도 생기는 거고 네.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고요. 예.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 경기 침체가 났을 때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추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이 시장에서의 소비도 좀 촉진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되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어떤 척도는 고용 지표가 아닐까 싶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정적으로 시장이 예측하는 정도의 고용 지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미국 연준이 바라는 이렇게 차근차근한 금리 인하 이런 게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고용 지표가 막 급격하게 나빠지면 이렇게 빅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작가님께서는 고용 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로서는 일단 뭐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꺾일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아직까지 느껴지지 네, 않는다. 일단 뭐 발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시장 상황은 또 예측하지 않게 뭐 두세 달 후에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반기에 과연 고용 지표가 얼만큼 유지가 될 거냐. 현재로서는 좀 아주 급격하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2.8%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3분기는 한 2.4%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 GDP 성장률이 2%대 이상을 갔다는 건 고용이 어느 정도는 계속 받쳐주는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GDP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 이상의 어떤 그 GDP 성장률이 있고 일단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고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 PPI, 뭐 CPI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게 시장 기대치를 좀 맞춰줬어요. 이 부분들이 결국 소비 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과 소비 여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 침체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이 지금 당장은 안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글로벌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 뭐 엔캐리 트레이드 같이 그 뱅크 오브 재팬의 어떤 금리 정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 변수가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 뭐 FOMC 23일 날 또 잭슨 홀 미팅이 예정돼 있죠. 기조연설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9월 달에 0.25 bp를 내릴 거냐, 0.5 bp를 내릴 거냐 이런 뭐 이슈들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예측치대로 간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0.25 bp씩 내려가면서 경제 연착륙을 좀 이뤄가는, 그러면서 시장은 뭐 큰 변동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동 불안 이슈들도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 뭐 중동 불안 이슈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BOJ, 일본 정부의 금리 정책.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영향을 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부분들이 시장 변동성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동 불안 이슈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이 불안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동 불안을 야기하는 것 같고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요소들 하나하나씩 좀 더 짚어보죠. 저는 미국 경제 지표들 읽는 게 좀 어려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취업자 수도 있고 실업률도 있고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 고용 지표도 어떤 건 좋게 나오고 어떤 건 나쁘게 나오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조금 잘 나온다 하더라도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뭐 소매 관련 지표들은 또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좀 들쑥날쑥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읽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께서는 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그게 이제 발표 날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발표 주기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변동성 장세가 되는 것 같아요. 7월 실업률이 한 4.3% 나왔는데요. 이런 실업률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요. 또 PMI라고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그게 또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러면서 이달 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PPI나 CPI가 좀 좋게 나오면서, 그래서 중요 지표가 앞으로도 계속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앞으로 하반기 내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용 지표는 일단 8월 달 실업률 지표를 9월 달에 발표되는 걸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유가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유가의 주 소비층이 이제 중국 쪽에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계속 경기 침체를 먼저 겪고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경기의 어떤 선반영 지표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국제 유가는 좀 경기 침체를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인플레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까딱하면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일단은 23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달 23일 우리가 잭슨 홀 미팅? 잭슨 홀 미팅도 있고요. BOJ 총재가 23일 날 일본 의회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아, 우에다 총재가요? 네, 우에다 총재가 그 한번
시장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그렇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행 부총재는 되게 비둘기파적인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작 그 메인 총재가 23일 날 의회에서 자기의 소견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이 금리 전망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금리를 또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예 그냥 리스크가 사라진 건 또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발표되는 뭐 여러 지표들 PMI, PPI, CPI 그다음에 실업률 지표 여기에 일본과 어떤 미국의 그 금리 담당하는 그런 수장들의 발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 않을까. 여기에 트럼프 지지율까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일본은행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엔캐리 청산 때문에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되었는데 이거 무서워서 금리 올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프라자 합의라고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본의 이렇게 적극적인 수출 네. 주도의 그런 상황을 미국이 과연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것이냐, 미국이- 용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벌어진 이런 환율 차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일본의 인플레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백엔샵에서 살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수입 물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금 5%대 금리란 말이죠. 근데 일본은 거의 0%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물론 국채를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변수이긴 합니다만 일본도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이렇게 낮춰서 물론 수출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은 좋지만 일본의 물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금리 인상 한동안 안 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의 엔화 강세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미국이 예. 또 압박을 주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트럼프도 이미 막 메시지를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트럼프의 어떤 압박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BOJ가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일본 금리는 그렇고 좀 미국 금리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결국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건 뭐 9월부터 내리긴 내릴 텐데 올해 뭐 몇 번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외신을 종합을 해보면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네. 뭐 0.5bp냐 0.75bp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 FOMC에서 0.25씩 내리는 게 지금 예측치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예측을 하고요. 두 번 정도, 그러니까 9월 한 번, 12월 한 번 이렇게 예측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 네네. 예. 그래서 9월 한 번, 12월 한 번. 그래서 한 0.5bp 정도. 근데 일단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9월 달에 0.5bp 정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시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두 번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출렁이는 그런 장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게 과연 좋은 상황일까라는 것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경기 침체가 세게 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세게 왔기 때문에 금리를 아주 세게 내리는 거라서 그게 과연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비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극약 처방을 하는 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0.25bp를 차근차근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 아직 미국의 아까 언급했듯이 GDP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한다는 건 이 고금리를 견딘다는 거거든요. 네. 고금리를 견디면서 소비 지수도 예상치를 부합하고 그런 거는 아직
좀 살만하다는 그런 상황인데 급격하게 금리를 내린다는 건 그 지표들이 많이 망가졌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는 상황도 좋지는 않다. 그래서 뭐 0.25bp를 2번에서 3번 정도 내리고 내년에 한 뭐 3번 정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앞으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그널로서 시장이 읽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네. 시장 지표들이 안 좋기 때문에 증시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미 그 주택 지표, 미국의 주택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표들이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이 지표들이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변동성의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 0.25bp 정도 9월 달에 내리면서 11월이나 12월 한 번 정도 내리고 경기 지표나 뭐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지표들도 시장 예측치에 부합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11월 대통령 변수가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보다 올라가서 대통령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 이 지표들도 변동성은 더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모든 지표들이나 증시나 안정성을 좀 찾아갔어요. 우리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 총 사고 이후에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증시도 막 요동을 많이 접고 막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네. 11월 대선까지의 어떤 그런 해리스의 선전 이런 부분들도 좀 증시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환율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율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1,300원 초반대까지. 이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를 바꾸려는 수요가 줄어들 거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보여왔던 달러 강세가 꺾이고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갑니다. 여기에 또 BOJ, 일본의 엔화 강세, 또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네.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고 그거에 동조를 네. 하면서 지금 1,320원대까지 빠졌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뭐 인하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또 심화되고 이러면 1,2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로 올 상반기 버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수출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결국 수출주 중심의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요, 반도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수출을 뭐 이끌었던 품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이라든지요,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환율에 의해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환율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주에게는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원화 강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그 원화 강세니까 외국인 투자세는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 측면에서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뭐 될 수 네.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그렇게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내수주 측면에서 국내 시장이 환율 하락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뭐 수혜를 보는 것은 일단 여행. 예. 환율이 내려가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행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재료를 수입해오는 섹터들, 네. 그 수입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정유 같은 경우는 100% 원유를 수입해 오는데 이런 정유 그리고 항공, 항공도 이제 여행 이슈와 맞물려서 또 연료비가 많이 또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금융 섹터들은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그런 뭐 원화 환산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식품 섹터들도 원재료 수입 비용이 줄겠죠.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선가를 예. 원화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아,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환율 효과를 봤던 상반기의 주도주들 네.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는 환율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일단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 전문가들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서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10월부터 그쵸. 같이 동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을 좀 맞춰준. 여기서 만약에 수출 산업까지 망가져 버리면 사실 좀 살아나기 어려운 경제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1,300원대는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정부가 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 환율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환율 상황을 보면서 좀 수출주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급격한 환율은 인하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진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변화가 안정적으로 1,300원대 초반을 유지한다고 하면 상반기 주도주들이 하반기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은 좀 해봅니다. 아까 잠깐 미국 대선 얘기 하셨는데 잠깐 대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 트럼프 해리스. 제가 한 3주 전에 네. 그 다른 유튜브 채널 네, 나가서 봤습니다.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예. 제가 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젊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을 비웃던 그 젊음이라는 게 도리어 자기가 이제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리스는 유색 인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흑인과 인도인 이 부모를 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러스트 벨트 네. 그동안의 경합주라고 하죠. 7개 경합주에서 그들의 인구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리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네. 포인트들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여성이라는 유리천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저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돼야만 이 트럼프 리스크를 우리가 헤쳐나올. 그러니까 트럼프의 극우, 자국 우선주의가 결국 미국 기업들에겐 되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일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인텔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TSMC 주가는 도리어 빠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가 그리고 방위비 부담 요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안 좋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리스가 좀 대통령이 뭐 실제로도 지금 경합주에서 거의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대로만 끝난다면 국내 증시는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요인.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미국 중심의 어떤 사회가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미국의 증시는 좋겠지만 다른 나라 증시나 특히 중국 네. 대중국 제재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되면서 중국의 물론 해리스도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트럼프와 중국과의 어떤 마찰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끼어서 더더욱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증시도 미리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촬영하는 날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되게 죽을 썼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을 좀 보이고 이건 어디에 좀 반응을 했다고 봐요? 그 트럼프? 해리스한테 해리스? 예.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책 자체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해리스가 저 그- 근데 지금 미국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지금 공식 지명이 됐죠, 후보. 아마 이제 수락 연설 곧 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하는 건 알겠는데 딱 해리스 표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지금은 일단 아직 대통령 후보 이제 수락 단계잖아요. 네네네. 이 다음부터 이제 정책적인 자기의 이제 좀 비전을 그럼 구체적인 게 이제부터 나오겠네요. 그러겠죠. 그
TV 토론이 있잖아요. 아. 그때에 대비해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을 자기만의 정책적인 이슈들을 할 것 같고요. 9월에 이제 TV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네. 아마 이제 해리스도 좀 구체적인 정책들을 네. 내놓을 거고. 근데 어차피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바이든의 정책들을 계승을 하지 그리고 않을까라고 뭐 시장은- 대동소이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친환경 그동안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되게 죽을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친환경 관련주들, 뭐 풍력이라든지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주식들의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오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그런 어떤 밀어주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섹터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 친환경 관련 주들 강세를 보이는 정책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RA 그리고 오바마 케어 이런 부분들을 좀 계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중국 그 규제는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반사적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트럼프나 해리스나 뭐 누가 되든 네. 이 둘 다 괜찮은 섹터들은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섹터들, 네. 헬스케어 섹터들 둘 다 뭐 우호적인 발언들을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 뭐 그런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좀 계승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석유화학, 네. 석유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많이 좋아했던 그런 섹터들이잖아요. 그런 섹터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의 어떤 그 AI 섹터의 발달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자력 섹터들은 그 누가 되더라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요인 중에 좀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불안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만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토니 블링컨이 날아가서 중재하고 있는 거나 또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강화하는 거나 여하간 그쪽 전황이 좀 급박해질수록 일단 걱정되는 건 유가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작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되게 정치적인 이슈라서 이게 올해 특히 증시는 정치가 경제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이런 정치적 돌발 변수가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당장 중동 불안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지도 않은 그래서 계속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방산 섹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EU의 방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자체도 EU 자체의 어떤 방위 능력을 키워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있어서 이런 어떤 불안 요소가 결국 방산 섹터의 긍정적인 그러니까 EU 모멘텀들이 입장에서도 한국 무기를 지금도 좀 많이 사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살 것이다. 지금 현재 이제 폴란드가 가장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산 무기를. 예. 근데 폴란드 옆에 있는 나라들도 폴란드 못지않게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폴란드가 일단 써보고 괜찮다 하면 계속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전해지면서 폴란드 수출로 일어난 그런 무기 수출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GDP의 2%인가요? 뭐 3% 이상을 방위비에 이제 지출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 무기에 대한 수입 증가. 그러니까 정치적과 어떤 글로벌 환경이 만들어준 이런 수요들이 결국 방산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돼서 올해 한 해 계속 방산주들 좋았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도 이런 불안들이 당장 가시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산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수출 계약을 맺으면 몇 년치 먹거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방산 섹터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이 중동 불안은 이제 단기적으로 정유 관련 이런 섹터들의 뭐 테마적인 변동성을 일으키는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 중동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미국 그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 계속 이런 불안은 올해 하반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약간의 미국 레임덕도 있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도 예. 있는 상황에서 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불안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운주에도 조금 영향이 있겠습니까? 해운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이 국제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하면 해운에도 운임이 좀 뛰니까 이제 발주가 나겠죠. 아. 뭐 발주도 늘어나고 조선에 좀 예.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 음. 그래서 해운보다는 조선 쪽에 좀 더 영향을 주겠네요. 예. 조선이 최근에 조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중동 변수만 봤을 때는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조선은 원화 강세 수혜도 있고요. 아, 예, 여기에 이제 그 원화로 결제를 하니까. 예, 원화 수혜도 있고 그다음에 그 LNG 선이라든지 이런 수요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환경 규제가 심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친환경 관련 그런 선박에 대한 발주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가동률 자체가 100%를 넘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섹터들도 올 하반기에는 방산과 함께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올 상반기 내내 좋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내에도 좋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